조용한 여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여자. 남편이 뭐라 해도, 자식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서던 여자. 그런 여자가 법정 한복판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30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나오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이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자 박성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낡고 두툼한 수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살아온 30년이. 그 한마디에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저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자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개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쌀을 안치고 국을 올렸습니다. 아직 바깥은 어둑했지만 순자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해온 동작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넓었습니다. 30평이 훌쩍 넘는 거실에는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순자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일어난 것은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아니, 퇴직 전보다 더 느긋해졌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나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밥은? 성우가 소파에 기대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상 차릴게요. 순자는 대답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뚝배기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김치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상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성우는 이미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밥상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넓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 탓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선 것은 순자였습니다. 설거지도 순자였습니다.
행주로 상을 닦는 것도 순자였습니다. 오전 내내 성우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가끔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짧은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좀 틀어. 국이 짜네. 청소는 했어? 순자는 매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다음번엔 간을 줄이고 이미 아침에 한 청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을 보태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준 탓이었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점심을 치우고 저녁 재료를 꺼내는 사이 어느새 해가 기울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결혼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손이 쉰 날이 며칠이나 될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 병간호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세월이 고스란히 이 아파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는 오늘따라 그 세월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 아침 일찍 나가니까 새벽에 밥 차려놔. 순자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새벽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알겠어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큰아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닫고 수화기를 집었습니다. 아들 전화는 언제나 반가웠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혁아. 밥은 먹었어? 응. 있잖아,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하지 마.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요즘 예민하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트집 잡는다고. 별것도 아닌 것. 순자는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는 것,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것, 그 30년이 별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그냥, 엄마도 알잖아. 아버지 성격, 맞춰드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집에서 싸우면 뭐가 좋아.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채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주방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춰드려. 아들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을 맞춰왔는데 아직도 더 맞춰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30년을 한 번도 곁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지영에게도 문자를 넣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말이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왔습니다. 시댁 일이 많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나중에.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튿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성우의 골프 가방을 현관 앞에 꺼내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은 미역국으로 끓였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은 4가지. 언제나 그 수를 지켰습니다. 성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미역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나간 뒤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싱겁지 않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날짜와 숫자들, 2,000원, 5,000원, 15,000원, 시장 보고 남은 돈, 아이들 학원비, 경조사비, 의료비,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느 해에는 큰아이 수술비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고 어느 해에는 시어머니 요양원비가 3달치나 이어졌습니다. 남편 회식비, 양복값, 골프채 구입비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순자를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순자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였을까? 30년치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났던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지었던 날들, 울고 싶어도 참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수첩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성우가 골프 모임에 나간 사이 순자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을 찾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볼펜 대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넣어두려 했습니다. 원래 살림살이에서 남편 서류는 남편 것이었으니까요. 그 경계를 30년 동안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숫자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통장 사본에는 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잔액란에는 순자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주식 계좌 내역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피스텔 하나가 성우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많이.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성우가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고스란히 별도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성우는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림이 빠듯하다고만 했습니다. 빠듯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순자는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병원을 가야 할 때도 괜찮겠지 싶어 참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꽉 찬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것을 보게 되다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골프를 일찍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재로 들어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왔어요? 응. 배고파, 뭐 있어?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꺼내야 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들, 자신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없는 서류들. 30년. 그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순자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집도 차도. 순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는 살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당연함이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성우의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성우가 또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파에 앉는 대신 장롱 앞에 섰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재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눈가에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그래도 자세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구청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며칠 전 동네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안내문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무료 법률 상담. 순자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오늘에야 발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상담소 앞에 섰을 때 순자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봤습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상담소 안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낡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순자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을 맡은 사람은 최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그치는 것도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알아보러 왔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한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서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막상 말하고 나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0년이요.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돼 있나요? 남편 명의요. 다. 최 변호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움직였습니다. 혹시 가계부나 지출 내역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생활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기록된 게 있으면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 적어뒀어요. 이번에는 최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순자의 눈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던 순자는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오늘은 걷는 것조차 불편할 만큼 도졌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 대신 근처 정형외과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안은 한산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오래된 기억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이 아닌 처치실이었습니다. 무릎 상태를 보더니 주사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처치대에 앉아 젊은 간호사가 준비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레이 위에 주사기를 올려놓고 앰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순자의 무릎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눈이 트레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앰플 라벨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약 페니실린 계열 아닌가요? 접수할 때 페니실린 알레르기 있다고 적었는데요. 간호사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앰플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레르기 항목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손가락이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계열 알레르기.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직접 처치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와 앰플을 번갈아 확인한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해당 계열 약물을 투여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벨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순자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눈에 익어서요. 의사는 한동안 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치실을 나서는 의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호사가 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의료 쪽에 계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았는데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간호사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 쪽에 계셨어요? 순자가 간호사 자격증을 딴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3년을 공부했고 처음 배치받은 병원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그 시절의 순자는 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동을 누볐고 선배 간호사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언젠가 수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에 성우를 만났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성우가 원했고 시어머니도 원했고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순자 자신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자격증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앰플 라벨 하나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그 여자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상담소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하는 사무소였습니다. 첫 상담이 끝나고 최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망설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한 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최 변호사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가계부예요?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최 변호사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무덤덤함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읽어내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치가 다 있네요. 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전부 다.
빠뜨린 날이 없어요. 습관이 돼서. 최 변호사는 수첩을 덮으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계부가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가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증명하는 기록이에요. 생활비 관리, 자녀 양육, 의료비, 경조사비. 이 모든 게 어머니 손을 거쳤다는 게 날짜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도를 따질 때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순자는 천천히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적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는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싶어서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성우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순자가 전업주부였으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퇴직금도, 오피스텔도 성우가 혼자 일해서 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살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낡고 두툼한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결혼 첫 해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총 12권. 가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날짜별,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의료비, 시부모 간병비, 생활유지비. 원고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며 가정 경제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이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첩 안에 제가 이 집에서 살아온 30년이 다 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방청석 구석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최 변호사 사무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순자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알아? 법정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밥을 짓고, 조용히 울고,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도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왜? 엄마가 조용히 살아온 거 알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는 거 알지? 그런데 왜 조용히 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준혁의 눈썹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버지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자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각오를 해도 아픈. 한참 뒤였습니다.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법정에 있었어. 알아. 엄마가 일어섰을 때 나 숨을 못 쉬겠더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오래 혼자 그걸 다 들고 있었던 거잖아. 그 수첩. 나는 엄마가 그냥 살림하는 줄만 알았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 순자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그 두 글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두 글자.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끝내 듣지 못할 것 같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30년 치고는 너무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지영이 어깨를 기대왔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다듬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아직 남아 있었고 성우와의 긴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돌아서 버렸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는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판결이 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법정은 처음 왔을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순자가 달라진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원고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순자에게 5대5로 인정되었습니다. 30년간의 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노동 기여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년치 가계부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절반, 퇴직금 절반, 오피스텔 매각 대금 절반. 순자의 이름으로 처음 생기는 재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순자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잘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성우는 판결이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순자는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매일 봤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가 이사한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청소를 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의미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순자는 짐을 풀기 전에 먼저 서랍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자격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23살의 순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그 눈빛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격증을 서랍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창가 쪽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딱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를 위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맛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낸 여자의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한 헌신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희생일까요? 그 경계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은 아닐까요?